나중에 같이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제가 먼저 좀 다뤄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접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김수정 소장님 발제 듣겠습니다. 네, 저도 김효정 선생님과 같이 분노로 원고를 어제 밤에 썼는데 분노로 쓰다 보니 여러 가지 빈문이나 오타가 있을 수 있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법안에 대해서도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했고 저희가 친밀관계 포괄입법의 모델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에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얘기는 그 자료집을 그냥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온라인에도 공개되어 있고 자료집은 이따 토론회 마치고 좀 자세히 배포를 해드리겠고 입법이나 뭐 제도적 사각지대 얘기는 많이들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현재 지금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나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너무 분노했던 것은 이 사건이 정말로 너무나 늘 반복되어 온 문제라는 것이었는데요. 한국 여성의 전화가 발표하는 통계,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국가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의 통계가 없어서 저희가 뉴스 보도를 보고 집계하는 연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서 여성들이 얼마나 살해당하는지 수를 저희가 연간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9년부터 지난 17년 동안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했을 때 5,096명이 이것도 최소 수치인데요.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뻔했던 이 아주 오래된 재난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너무나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사실 굉장히 지를 떨며 저희 기자회견 준비했었고 이번 대책도 이번만큼은 정말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제문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사실 이전부터도 사건이 반복되어 왔지만 작년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동탄하고 여러 군데에서 또 여성 살해되는 사건들이 발생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가에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를 질책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고 그 당일에 경찰청에서 가해자 집중 관리하겠다, 전자발찌 부착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추진하겠고 전수점검 실시해서 유치장 유치 등에 추가 신청을 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작년 7월이에요. 올해 이번에도 또 비슷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법무부에서는 2026년 1월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요. 성평등가족부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재발 우려가 큰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가 협력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겠고 국회와 법무부 긴밀히 협력해서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3월 14일 또다시 남양주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금 나온 정책은 어떠하냐, 다시 3월 18일에 또다시 전수조사하겠고 구속민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신청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임시조치나 잠정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 등등을 대상으로 조사도 추가 실시하겠고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배포해서 필요할 때는 더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고 전자장치를 중복으로 부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고요.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만을 표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지금 발표되고 있는 대책을 이미 제가 읽기만 했는데도 무엇이 다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시행되는 이런 반짝 전수조사나 구속이나 유치, 전자장치 부착 적극 시행 정도가 대책의 전부라니 굉장히 참담하고도 분노스러운 지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책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냐 하면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듯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건된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나 전자장치를 적극적으로 부착하겠다는 이 대책은 사실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처리되는지에 대한 무지 그 자체로 보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인용해 주셨지만 가정폭력 범죄 검거는 5% 내외에 불과하다고 추정되고요. 동기간 교제폭력 범죄 검거율도 비슷한 수준인데 이는 일반 폭행이나 협박범죄 검거율 96%에 이르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현장 종결률도 많이 인용해 주셨듯이 50% 과반 이 정도에 그치는데요. 이 통계를 보자면 사실상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은 수사기관에서 이 보호 조치를 검토받기 위한 사건으로 진입하기조차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되어 있기는 하나 눈에 보이는 폭력행위가 아니거나 그것이 잠시 중단되었거나 비신체적인 폭력의 경우에는 이를 현행범으로 인식하고 체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미하게 취급해서 놓쳐지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를 개입할 수 있는 대책 먼저 보완이 되어야 하겠고요.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처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사실 현행법 상으로도 지금 이 입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태도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더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수사기관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합니다. 작년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잠정 조치가 법원에서 인용된 것이 단 40% 정도에 불과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면 제도만의 부족도 아니고 수사기관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현재 현실인 것 같고요. 성평등가족부에서 재발 우려가 큰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가 정기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대책은 여성폭력 방지의 주무부처로서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2026년 3월에 이 사업에 대한 운영 지침을 성평등가족부가 배포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사업 개요는 경찰이 재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저위험군 피해자한테 상담소에 의뢰해서 2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경찰에 보내도록 하고요. 그러면 경찰이 상담소에 보내준 상담 내용을 보고 모니터링을 해제하거나 대상 등급의 변경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인데요. 이 경찰이 모니터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담의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도 경찰과 상담소 간 연계를 통해서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좀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경찰이 어떤 피해자를 연계할 건지 그 위험성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그 상담 의뢰해서 상담을 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경찰이 받아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인데요. 재발 위험성 평가는 사실 남양주 사건에서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요. 이미 수많은 사망 사건을 막지도 못했던 평가인데 이것을 비롯한 경찰의 판단이 본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과 경찰이 상담 내용을 보고받아 판단한다는 체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상담소가 경찰과 협업을 한다면 그에 걸맞는 권한도 주어져야 할 겁니다. 그러나 민간이 운영하는 상담소는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경찰 수사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소가 경찰의 체계하에 일방적으로 편입된다면 상담이라는 것의 효과를 담보할 수도 없고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 또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경찰과 상담소 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계 체계를 그 목적에 맞게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소가 경찰의 초동 수사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주체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상담 내용을 일방적으로 송부하거나 그거에 대한 판단을 경찰만이 내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어떻게 개입할지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상담소와 같이 이야기 나누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통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상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서로 베스트 케이스로 이제 개입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체계들이 좀 구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기획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신고된 사건조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수사기관이 피해자한테 사후에 전화를 해서 안전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는 피해자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먼저 특별히 반성할 필요가 있겠고, 초기부터 피해자가 이미 보고해온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전혀 믿지 못하고 상담소나 이런 다른 곳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기획 자체가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피해자와 시민들은 왜 가해자들이 자유로운 일상을 영위하고 피해자들이 숨어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가정폭력 실태조사상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인식은 이미 저편 더 높은 수준에 가 있는데 지금 성평등 가족부나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떤지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등이 제안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또한 현실에 눈 감고 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양주 사건의 피가해자 관계가 현재 뉴스 보도상에서는 사실혼 관계, 동거하던 교제 관계 등으로 혼용되어 보도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사실 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가정폭력 처벌법의 보호 조치를 받으려면 말하자면 이분이 실제 법률적으로 사실혼인지 보다는 그걸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수사기관의 렌즈를 통한 관계 규정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처럼 이제 관계라는 것은 딱 떨어지게 보기가 어려운데 이 관계에 따라서 다른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면 수사 현장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하기도 어렵고 어떤 임시조치를 적용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선이 있기도 하고, 실제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랑 가정폭력 처벌법의 임시조치나 잠정조치의 적용 기간, 신청 방법 이런 것도 조금씩 달라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도 많고요. 사실 아까 많은 발제자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혼을 했느냐 말았느냐가 이게 법률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았는지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엄청나게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 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요.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으면 비슷한 취지의 법이 개정될 때마다 양 법을 다 개정해야 돼서 실무적으로도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걸로 생각된다는 점도 문제적입니다. 무엇보다 남양주 사건의 피해자는 최초 신고로 특수상해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가폭법,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보호 조치도 이루어졌고,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 추적 장치를 신고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계속해서 신고를 했는데 결국 살해당했다라는 것은 개별 사건을 대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이고요. 관계의 맥락, 이 위험이 얼마나 점점 더 커지고 있는지 이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이제 많이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신고 단계에서부터 관계가 어떤 맥락이 있는 건지 이걸 고려해서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피가해자 관계의 특성을 볼 수 있는 법을 이제 규율을 해야 될 텐데, 이미 가정폭력 처벌법이 관계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폭력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괄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한다는 건 그냥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빠르게 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성과에만 급급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문제를 야기할 대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이고요. 가정폭력 처벌법을 어떻게 전면 개정해야 할지는 보호사건 처리 절차를 없애고 형사처벌 일원화를 한다든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마련한 전면 개정안을 이따 자료집을 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에 대통령이 책임있는 관계자를 감찰해서 조치해라 해서 지금 현재 해당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가 이루어져 있고요. 3월 19일에 이제 전수조사하라는 지시에 이제 관계성 범죄 대응 점검을 하러 직무대행이 방문을 했는데, 해당 지역에서 친밀한 관계의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바로 3월 20일 날에 발생했습니다.
남양주 사건에서 그 가해자에게 부착됐던 전자장치가 경찰이랑 법무부 간 칸막이로 관리가 안 됐었던 것, 그 법무부나 서평등 가족부 이런 각 부처들은 묵묵부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찰도 대안도 없던 와중에 또다시 6명의 여성이 살해당한 것인데요. 2025년 영국에서는 10년 내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공교육의 예방교육 실시, 법제도 정비, 지원 강화 이런 전방위적인 정책을 마련했고요. 호주에서는 여성 폭력을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기존 정책에 더해서 약 10억 호주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긴급 하기도 했고 관련 제도나 이런 것들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면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속에서도 아주 여성폭력 대응 예산은 매우 일부에 불과하고 이 사례에 대해서 국가의 위기는커녕 관련 정부 부처조차도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은커녕 잠깐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이 대책들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막을 수 없고 성평등 가족부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일부만 동원된 대책으로는 이 문제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기조로 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인데요.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이렇게 약소하게 발의되어 있는데 법사위라든 성평등 법사위에 문턱을 넘은 법안도 없는 걸로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는 너무나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입법기관으로서도 이 책무를 시급히 이해해야 하지 않겠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